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유통 도서관 사서입니다. 오늘은 JCR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임팩트 팩터 2024 업데이트라는 글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024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는 것은 JCR 2025 에디션이 발표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JCR에 대한 2025 에디션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IF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계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2개년 전년도 거를 보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년도를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22년도와 23년도까지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현재 있는 2025년도의 JIF를 계산하려면은 23년도와 24년도의 값을 계산해야 되지만 24년도의 것들에 대한 값은 아직 다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JCR 2025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4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지표로여서 거기다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평가를 하는 기관들에서, 평가를 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저널 투고 시점이라던가 또는 어셋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JCR 임팩트 팩터는 매해 6월에 1차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10월경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대부분 6월에 1차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10월 달에 조정되는 값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되는 값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조정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되겠냐면은 해당되는 저널의 학회라던가 또는 이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부서 자체에서 뭔가 계산식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라는 부분들을 확정을 하고 임팩트 팩터 값 자체를 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어떤 일부 저널들은 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저널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6월에 1차 업데이트를 보고 대략적인 값들을 확인하고 있게 됩니다. 이번에 주요된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는 철회된 논문의 인용이 제외됐다는 뜻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철회된 논문 인용이 제외됐을 때 의외로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철회된 논문 자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 팩터의 변화가 있는 저널은 1%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강화라고 해서 어떤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아이콘과 함께 설명이 정확하게 안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임팩트 팩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임팩트 팩터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J 항목에 가시게 되면은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사이트가 바로 저널의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4 Materials are now available 라는 글과 함께 어나운스먼트와 레퍼런스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나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쭉 영문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대부분 뭐 JCR의 전체적인 전반적 역사나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레퍼런스 가이드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운로드 나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한 13가지 목차를 가진 파워포인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JCR에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JCR 사이트에서 주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요 저널 네임 어브리베이션 요 부분에서 ISSN 넘버로 조회를 하셔도 되고 저널 네임으로 조회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물론 이제 저널명을 치다 보면은, 입력을 하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저널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널의 일부의 명칭만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대부분은 저널의 약어명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게 되는데, 저널의 약어명이 공식 약어명일지라도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약어명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과에서 부르는 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이 풀네임을 입력하시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널의 ISSN 넘버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ISSN 넘버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SN 넘버가 2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경우들은 예전에 이제 페이퍼 저널로 나올 때 부여된 저널의 고유 넘버와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형태로 나오는 저널의 고유 넘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ISSN과 EISSN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ISSN이라는 넘버는 8자리 넘버로서 저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8자리 숫자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널을 특정 저널을 조회할 때는 해당되는 저널을 클릭해서 들어가시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 에디션은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색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지만은 이 부분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게 되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는 사이트에서 저널의 정보 자체에서 SCI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SCI에 들어가 있느냐는 아닙니다. SCI 등재 여부는 계속적으로 매 주기별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널이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을지라도 SCI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CI에 탈락되는 여부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앞전에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임팩트 팩터라고 되어 있는 조회값 바로 아래 보시면은 SCI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CIE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스터 저널 리스트라는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저널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저널을 조회하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저널이 SCI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봤던 NGN 같은 경우는 당연히 SCI 저널에 등재가 되어 있겠지만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저널 풀네임이나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ISSN 넘버로 조회를 하시면 명확하게 조회가 되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는 부분에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저널이 이 부분에 원래 SCI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 SCI라는 명칭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탈락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저널의 변화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검증 중이다라는 인 프로세스 중이다라는 형태의 아이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널이 어떤 자체적인 규정 내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단에 있는 헬프 센터에 가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또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monthly changes archive라고 해서 저널에 어떤 것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뭐에서 어떤 저널이 ESCI로 편입이 됐다거나 또는 어떤 저널이 SCI에 있었는데 탈락이 됐다거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매달 중순쯤 해당되는 아카이브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널 사이트는 리포트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저널을 조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널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회하고 나시면은 그 아래 저널 퍼포먼스라는 항목과 함께 첫 번째 저널 임팩트 팩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의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가 아직까지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저널 임팩트 팩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지표들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널 임팩트 팩터 자체의 한계점이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널 임팩트 팩터의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 것 같이 값들이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어떤 균등하게 움직이거나 큰 폭의 변화가 없지 않는 이유는 이게 뷰 칼큘레이션을 봤을 때 최근 2년 값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값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피인용이 많이 일어나는 논문들이 있게 되면은 그 값들이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다양한 지표들도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널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number of citable items in 해가지고 최근 2개년 동안 인용에 포함될 수 있는 출간된 논문 수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 cited in 2024 to items published in 2022, 20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24년도에 최근 2개년간의 논문들이 얼만큼 피인용이 됐는가라는 게 분자로 들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간된 논문 수 대비 피인용이 얼마큼 일어났냐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값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값 자체가 굉장히 간단히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널의 영향력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러면 내가 인용할 수 있는 논문의 값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뭐 에디토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지게 된다. 레터 이런 것도 빠지게 되고요. 가능한 것들은 오리지널 아티클, 뭐 리뷰 아티클 이런 식으로 가능한 부분들의 아이템들 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 사이터블 아이템즈가 604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아티클 중에 이제 사이테이션 카운트가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2021, 2022 이때는 이렇게 값이 높았을까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코비드-19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피인용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출렁이는 경우도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논문들이 피인용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논문들 때문에 이 해당되는 임팩트 팩터가 높게 나타났구나 또는 낮게 나타났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문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2024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값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값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 값은 뭐냐면은 자가 인용 자체를 제외한 값입니다. 그럼 이 값이 왜 중요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의 자신들의 임팩트 팩터를 높이는 값은 결국은 분자 값이 커져야 돼요.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분모 값이 만약에 고정이라고 하면은 분모는 당연히 고정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출간한 논문에 어떤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메가 저널에서 저널 자체의 출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저널도 있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호에 또는 그러니까 한 권과 한 호에 발생하는 논문의 숫자들은 대부분 에디터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정해놓고 출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중에서 좋은 논문들이 등장해서 피인용이 많이 일어나서 분자값이 올라가야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는 저널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임팩트 팩터 높이기 위해서 내 저널 거를 인용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내 저널 자체를 인용을 자꾸만 시켜주게 되면 분자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의 값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제외시키고자 이 without self citation에서 자가 인용 자체를 제외시키는 값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팩트 팩터와 자가 인용을 제외한 값이 폭이 크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내 저널에서 인용을 많이 시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 자체가 약간의 허수값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이 값 외에도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 다른 값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에서 JCI라는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JCI는 현재 국내에서는 특별하게 이걸로 평가하는 곳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체는 그냥 쉽게 보면은 카테고리 노멀라이즈 사이테이션 임팩트라고 해서 우리가 저널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에 대한 인용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놓고 게시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값들도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내가 임팩트 팩터를 계산해서 내야 될 때는 이 JCI를 잘못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값이 아니라 위에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탈 사이테이션즈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어난 피인용 수를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토탈 사이테이션즈는 그냥 해당되는 저널에 얼만큼 피인용이 일어나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냥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영향력이 크다 나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시게 되면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아티클 자체가 얼만큼의 피인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티클과 리뷰와 언링크드 사이테이션들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연구자분들은 대부분 보시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으시고 저널 자체를 분석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오픈 어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이 JCR을 관리하는 클래리베이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해당되는 저널들 중에서 얼만큼의 논문들이 오픈 어세스로 출간이 되었고 그 오픈 어세스로 출간된 논문들이 얼만큼 피인용이 일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물론 지금 NEJM 같은 저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오픈 어세스보다는 서브스크립션 관련된 모델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오픈 어세스 형태의 저널들은 굉장히 또 이제 오픈 어세스 형태로 표시가 많이 되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랭크 바이 저널 임팩트 팩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나의 연구 업적을 제출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순위를 또는 퍼센타일을 제출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신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NEJM 저널은 메디신 제너럴 앤 인터널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속해져 있고요. 그 중에 332개의 저널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내에. 그 중에서 두 번째 순위의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순위 자체는 그냥 임팩트 팩터를 그냥 가장 높은 순부터 쭉 그냥 순서대로 정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2개의 저널을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 저널이다 라고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4분위로 나눠서 쿼타일이라고 해서 JIF 쿼타일의 Q1에 속한다. 그래서 Q1부터 Q4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상위 지금 보시게 되면은 99.5%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위 0.5%의 저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99.5로 표현할지 0.5로 표현할지는 제출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하나의 저널이 어떤 특정 주제에 속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널이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NEJM 같은 저널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는데 2개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지표를 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순위가 높은 저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순위가 높은 저널을 값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랭크는 역시나 JCI도 랭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면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사이티드 할프라이프와 사이팅 할프라이프라고 해서 인용과 피인용의 반감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감기가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은 해당되는 저널이 언제까지 인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적인 기간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메디신 분야들은 뭐 3년 또는 5년이면 뭐 반감기가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학과 좀 다르게 반감기가 그냥 빨리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뭐 공학이라던가 또는 뭐 요새 많이 보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감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의 분야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좀 빠르게 오는 편으로 대부분의 저널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널 사이테이션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저널이 어떤 저널들과 이렇게 인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끔 지표가 나와 있고요. 네, 컨텐트 매트릭스에서 소스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것들의 상세적인 정보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이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값 외에도 JCR에 관련된 어떤 아티클이나 리뷰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지표들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에 많이 투구한 기관과 국가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겐 팩터라던가 노멀라이즈 아이겐 팩터, 아티클 인플루언스 스코어 등등을 볼 수 있고 5year 임팩트 팩터, 이미디어시 인덱스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아이겐 팩터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내가 상세하게 보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5year 임팩트 팩터 정도를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임팩트 팩터가 최근 2년 값으로 인해서 조금은 보정을 못 받는 값들에 대해서 최근 5년까지 이렇게 늘리는 거 어떻겠느냐. 물론 다른 이제 지표들, 스코프스에 쓰고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을 가지고서는 값을 매긴다거나 이런 경우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저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상은 결국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값은 임팩트 팩터라는 값을 보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는 해당되는 특정 저널을 봤는데, 그러면 저널 자체의 모든 저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249개의 저널이 해당되는 JCR 사이트 여기에 값에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일 앞쪽에는 CAA 저널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저널 같은 임팩트 팩터가 232.4라는 무지무지한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저널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높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높은 값을 갖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캔서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암 통계가 들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통계 자체를 인용을 할 경우는 대부분 여기를 인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임팩트 팩터가 높은 형태로 해서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암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다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암 통계와 관련된 것들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 저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렇게 멀티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에디션 자체도 SCI에 각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SCI와 SSCI,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분야와 그다음에 사회과학 분야 이렇게 두 군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이라는 부분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카테고리 2개 이상인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번에 봤을 때 제가 좀 특이했던 경우는 요 키드니 인터내셔널 서플먼트라는 저널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10점대, 6점대, 5점대, 19점대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89점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특정적인 저널이 갑자기 672에 이동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했을 때 보통 8개에서 0개 이렇게 저널이 넘버 오브 사이트able 아이템즈인데 713과 4를 받았다? 그러면 임팩트 팩터가 갑자기 팡 하고 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갖고 이 저널 자체가 그럼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 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다다음 해에 이 저널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널 자체가 89.6점 받았다고 해서 내가 89.6점짜리 저널에 마침 투고를 했고 그래서 피인용수가 1회가 나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 논문은 89.6점짜리 논문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임팩트 팩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어떤 저널에 대해서 투고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게 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널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좀 해당되는 지표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저널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월드 사이클트리 저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SCI와 SSCI 동시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표가 보여져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JF를 많이 써오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현 세대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기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수점이 세 자리 뭐 이렇게 써 있거나 두 자리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거는 현 세대에 쓴 JF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거나 옛날 값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좌측에 필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의 값을 걸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필터를 보시는 경우는 이제 저널의 카테고리들, 그래서 내가 특정 어떤 분야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의 임팩트 팩터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어떤 저널을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값을 맞춰서 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해당되는 카테고리들 쭉 있게 되는데 이 카테고리명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이 클래리베이트사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카테고리의 명을 짓거나 분류하는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을 일단 찍어봐서 그 해당되는 저널이 셀 바이올로지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저널은 대부분 셀 바이올로지 쪽에 분포가 되어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먼저 좀 맞춰주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온콜로지겠지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을 몇 개를 검색을 해보고 그 저널들의 카테고리가 주로 온콜로지 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저널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저널을 선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선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온콜로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SCI 입금만 보겠어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SCI만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뭐 오픈 어세스 저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나는 Q1과 Q2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임팩트 팩터는 내가 5.0 이상부터 해서 뭐 최대값까지 이렇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저널만 카테고리화 돼서 67개의 저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저널들이 임팩트 팩터 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쭉 저널을 보시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적정한 값에 들어가는 저널을 선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선정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 그 내용 자체를 잘 받아들이는 저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해당되는 저널의 에임 앤 스콥을 다 보셔야 돼요. 즉 저널의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하시고 인스트럭션 포 어서나 또는 에임 앤 스콥을 보시면서 이 저널이 내 논문을 잘 받아주는 저널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저널의 뭐 어시스턴스 레이트라던가 이 저널이 투고하는 기간들이 얼마큼 걸리는지 등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필터를 한번 제거를 해보고 다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저널을 선정을 할 때 그러면은 이런 지표만으로 어떻게 선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기능들이 생겼게 되냐면은 앞전에 보였던 이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스터 저널리스트, 앞전 어디로 들어갔었냐면은 요 SCI로 들어갔었던 마스터 저널리스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매치 매뉴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치 매뉴스크립트. 여기는 이제 로그인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료로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면은 저는 아까 전에 로그인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과 앱스트랙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저널이 어느 값에 좀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이미 출간된 논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테스트 형태로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간이 되어 있는 논문인데 이 해당되는 타이틀과 초록을 집어넣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저널들의 내가 입력한 타이틀과 초록에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게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저널들이 이런 주제들을 잘 봤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매치 스코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치 스코어가 높은 순으로 정렬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서 저널 오브 제너럴 필로로지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저널에 대해서 내가 앞전에 보셨던 저널 사이트 전 리포트와 하셔서 조회를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의 현재 값의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임팩트 팩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정도 값이면 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을 투고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P인용에 어떤 값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논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바꿨고 이런 내용들이 좀 히트를 쳤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내가 투고하는 저널 선정할 때 과거에는 그냥 임팩트 팩터와 어떤 쿼타일 정도를 비교하면서 보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매뉴스크립트 매치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은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은 리서치 메뉴에 논문 작성 가이드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리서치에 논문 작성 가이드 가시게 되면 투고 학술지 선정이라는 탭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쭉 설명드렸던 SCI 등재 학술지라던가 저널의 임팩트 팩터 확인하기라던가 관련된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 아래쪽에 분석 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 키워드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저널을 검색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의 목록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좀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게 앞전에 보였던 매뉴스크립트 매처고요. 두 번째 거는 S2 저널에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S2 저널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도 있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출판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엘스비어, 와일리, 테일네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값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저널들 위주로 추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만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 여러 개를 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출판사 또는 어떤 출판사 APC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국내 저널 같은 경우는 DBPR에서 이제 어떤 저널을 투고하면 좋을지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문 교정 업체에서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널 사이트 리포트 자체는 내가 나의 연구 업적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사용도 되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전에 투구를 하고 내가 어떤 연구 업적을 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좀 그 타겟팅을 해서 전화를 선정하는데 지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 사이트 리포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 외에도 사실상 다양한 값들이 있습니다. 뭐 카테고리별로 보기, 출판사별로 보기, 국가별로 보기 등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어떤 값들이 있게 되냐면은 저널 사이트 리포트의 전체 저널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널의 사이트저 인덱스 부분에 SCI 외에도 ESCI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ESCI 자체도 이제 임팩트 팩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ESCI 저널인데 임팩트 팩터 25.7이다. 그러면 여기다 추구를 하시게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25.7점의 저널을 추구한 것으로 인정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건 ESCI 저널을 추구를 하게 된 겁니다. ESCI와 SCI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ESCI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저널의 신뢰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신뢰도 자체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널이 정상적인 피어 리뷰가 되고 있고 저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클리어비티에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ESCI에 들어온 저널들은 이제 이 평가를 신뢰도의 평가는 완벽해졌지만 영향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높아졌을 때 그때 SCI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CI로 갈 수 있는 후보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ESCI에 있던 저널들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SCI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개수로 보게 되면 ESCI가 훨씬 더 양이 많고요. 그 안에 SCI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CI가 SCI를 가려면은 신뢰도는 이미 확정됐지만 신뢰도 플러스 영향력이 되려면 신뢰도와 영향력 동시에 갖추게 되면 SCI로 간다. 그래서 간혹가다 요새는 임팩트 팩터 값만 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임팩트 팩터 조회되면 25.7점이다 라고 해서 그냥 투고하시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때 나 SCI급 저널에 투고했는데요. 왜죠? 임팩트 팩터 있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임팩트 팩터 있다고 해서 SCI 저널은 무조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게 ESCI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이 에디션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멀티플인 경우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카테고리의 에디션을 꼭 확인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서 JCR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